늦은 밤이었습니다. 하당 신도시 쪽 도심에서 일을 마친 한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시간은 이미 깊어져 있었고 길 위에는 나처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귀갓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집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예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주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집에는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귀가 직전 피해자는 언니에게 공원길로 가고 있다는 문자를 남깁니다. 아주 평범한 연락입니다. 금방 집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짧은 신호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자 이후였습니다. 그 뒤로 이동이 끊깁니다. 집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단순히 귀가가 조금 밀린 정도로 보기 어려운 순간이 왔죠. 기다리던 쪽에서는 결국 실종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막 집 근처에 있었을 사람을 찾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지막 연락을 붙잡고 동선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던 밤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상한 점은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한데 이동 경로를 확인하던 중 산책로 가까운 곳에서 피해자의 상의가 먼저 발견된 겁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옷이 먼저 나온다는 건 그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 실종으로 버티고 있던 가능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누군가 스쳐 지나간 것인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긴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귀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뭔가 벌어졌다고 봐야 했죠. 그리고 새벽 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한방병원 뒷길과 체육공원 아랫길 사이 호박밭 배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실종 수색은 여기서 강력 사건 수사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늦은 귀가도 아니고 연락 두절도 아니고 누군가의 범행을 전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새벽 배수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의 충격을 더 키웁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은 처음 보였던 방향과 또 다르게 흘러갑니다. 부검과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얼굴과 목 쪽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설골골절 그리고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확인됩니다. 이건 수사 방향을 크게 흔드는 요소였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이 밤길 범행, 성범죄 가능성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된 건 다른 형태의 폭행과 압박 사례였죠. 그러면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왜 이 사람이어야 했는지, 우발적 충돌이었는지, 연식범 개입이 있었는지 사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단서가 나온 것 같지만 동시에 단순한 해석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는 떨어진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팬티, 스타킹 등이 담긴 가방이 발견됩니다. 이 가방이 나온 지점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인근 바닷가였다고 전해집니다. 즉, 시신이 있던 자리만 봐서는 설명되지 않는 이동이 있었다는 뜻이죠. 현장 하나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 유류품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버렸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한 번 더 확장됩니다. 살해 장소와 시신 유기 장소가 같은지, 유류품은 왜 따로 이동했는지, 누가 어떤 시간대에 움직였는지까지 봐야 했습니다. 수사는 바닷가와 배수로 사이의 동선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만조 시간대와 이동 거리 계산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아무 때나 던져버린 것처럼 보였던 가방도 실제로는 새벽 시간대의 이동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시점, 버려진 위치, 이동 가능한 거리까지 계산해보면 유류품 처리도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안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범인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무렵 주변 제보도 겹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원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을 봤다는 이야기, 손짓하는 남성을 봤다는 이야기, 벤치 옆에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진술, 그리고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제보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사건은 더 헷갈려집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차량의 개입 가능성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공원 근처에서 피해자와 접촉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차를 이용해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단서들이 한 지점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각각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붙여놓으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해석도 갈라집니다. 차량 안에서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반대로 풀숲이나 야외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는 판단도 나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이 정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반대로 갔습니다. 범행 장면이 조금씩 선명해질 것 같다가도 핵심 가정이 계속 무너집니다. 차 안이었다면 왜 그런 흔적이 남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야외였다면 또 다른 점들이 걸립니다. 면식범이라면 접근 방식이 설명될 수 있지만 우발 범죄의 가능성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풀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이 동시에 열려버린 셈이죠. 이쯤 되면 물증이 해답을 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손톱 및 표피를 바탕으로 대규모 DNA 대조가 진행됐고 주변 우범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기대했을 겁니다. 적어도 몸싸움 흔적이 있었다면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요. DNA, 주변 인물, 전과자, 동선 겹침. 하나쯤은 맞아떨어질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물증처럼 보였던 지점이 결국 결정타가 되지 못한 겁니다. 수사는 점점 공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분리돼 있었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결정적인 순간을 비껴갑니다. 사망 시각도 명확하게 못 받기 어려웠고 남아있는 목격 진술들 역시 서로 완전히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조각씩 보면 의미가 있는 것들이 전체로 놓으면 닫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차량을 말했고 몸에서 나온 흔적도 있었지만 정작 하나의 인물로 연결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결 직전처럼 보였던 수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습니다. 표피 DNA도 마지막 행적도 수상한 남성과 차량 제보도 유류품 이동도 끝내 하나의 결론으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아주 선명한 몇 가지 사실뿐입니다. 심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가 있었고 공원길로 간다는 마지막 문자가 있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산책로 가까운 곳에서 옷이 발견됐고 새벽 배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폭행과 경부 압박에 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유류품이 나왔고 주변에는 수상한 남성과 차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이 쌓였는데도 마지막 한 사람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오래 남습니다. 단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서가 있는데도 연결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핵심은 마지막에 목격된 남성이나 차량보다도 서로 어긋난 그 조각들 사이에 있었던 걸까요?